그리고 이분 소개가 이어지면 아마 다들 반가워하실 건데요. 우리에겐 뉴스 현장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익숙하지만 요즘은 3프로TV,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복잡한 매듭을 가장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오늘의 책 숨쉬는 학교 부록에는 유은혜 장관님과 이분의 대담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유은혜 장관님이 던진 교육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고 또 예리하게 우리들의 언어로 연결해줄 공감의 통로가 되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성과 온기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지요. 김원장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휴시스트의 멘트가 길어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유은혜 장관님을 다시 모시고요. 책의 행간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들을 들려줄 북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숨쉬는 학교 두 분 모셨는데요.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다시 드리지 않고 우리 두 분께 각자 짧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간단한 소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현석 작가님부터. 예. 소설 범도를 쓴 작가 방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BS 보도국에서 기자 생활 28년이고요. 지금은 3프로TV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경제 방송을 하고 있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현석 작가님은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그리고 김원장 기자님은 뒤에 이제 부록처럼 슬기로운 경제교실이라는 저와 이제 질문 답변식으로 그런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책을 쓸 때 그리고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대가분들을 모시고 책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이 이 두 분께는 어떻게 읽혀지셨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냥 막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 김원장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광교를 들어오는데 현수막에 장기적 출, 엄마는 무섭다, 중국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 이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극단의 대결과 비난, 혐오의 시대잖아요. 이 책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우리 너와 내가 대화하지 못하면 화살은 타인에게 향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장관님이 오랜 교육 행정하면서 느꼈던 정책적인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정말 수많은 고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치인은 이렇게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면 안 된답니다. 그럼 공격받고 비난받으니까. 이 안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구체적인 대안이 그동안에 정말 마음속에 담아있던 구체적인 대안이 정말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분들, 교육가족분들이 읽고 이야기해 나가고 교육 현장에서 거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극찬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방현석 작가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이 책 숨쉬는 학교를 읽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의문 하나를 풀었습니다. 소설 범도를 쓰면서 제가 13년 동안 만주와 연해주 시베리아를 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홍범도 장군이 치열하게 싸우고 가장 크게 이겼을 때들이 아니라 북만주 밀산에서 교장 선생님을 했었던 장면이었어요. 그 정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교장 선생으로 있으면서 마을에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때 집에 찾아가서 업어서 학교에 등교를 시켰다. 그게 저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던 홍범도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따뜻함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확 치솟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그 힘으로 13년 동안 범도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따뜻함, 저를 전율하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이 책 숨쉬는 학교에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귀 기울임과 존중, 그리고 자랑, 약속이다 해서 바로 이거였구나. 이혼에 대단하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뭘까? 홍범도 장군의 등 뒤에 업혀오는 아이가 제잘거리는 그 어쩌면 소용없는 얘기를 홍범도 장군이 묵묵히 학교 가는 그 길 끝날 때까지 들어주고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존중한 것, 그것이 교육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그 아이를 교실에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랬을까? 말 많은 분 아니고 말 잘하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분의 어록 1번이 언제나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했어요. 아마 그 아이를 내려놓으면서도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언제나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랬을 때 그 아이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네라고 했겠죠. 바로 그 부탁과 그 네라고 한 약속이 그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따뜻한 장군의 등을 기억하는 아이가 잘못 살 수 있을까? 잘못될 수 있을까? 그 따스함이 숨쉬는 학교가 실패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걸 바로 이 책 숨쉬는 학교에서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책을 쓴 저자보다 방현석 작가께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 오히려 저를 더 감동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 제가 귀 기울임 곱하기, 존중 곱하기, 자랑 곱하기, 약속 이렇게 이제 공식화 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공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그 AIDT나 에듀테크나 이런 기술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나 봐요. 최근에 이제 AI 전환의 시대라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김원장 기자께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경제 전문 기자 아니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주가가 거의 이제 5천을 돌파할 지경에 그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00포인트 남았어요. 200포인트 남았다면 여러분도 주식 하십니까? 네. 그래서 교육과 경제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AI, 에듀테크 이런 부분들과 또 경제적인 어떤 성장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또 AI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원장 기자께서 경제 전문 기자로서 봤을 때 이 AI 시대 경제 성장의 의미에서도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그냥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돈 벌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KBS 추정 60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200달이 300달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0달이 300달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 뭐 하냐? 나는 그 17살짜리 그 고등학생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에 따라가요. 사기에 속는 거예요. 나는 뭐 지난달에 이렇게 해서 7천만 원 벌었어. 발리에서 수영하고 플렉스 하는 거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다 말려들어요. 누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었겠어요? 우리 교육이 이렇게 만듭니다. 서울대 철학과가 요즘 인기가 좋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야, 철학을 그래도 좀 공부하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로스쿨, 문과는 무조건 로스쿨 가야 돼요. 문과는 무조건 로스쿨 가야 되는데 로스쿨 시험 볼 때 논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철학과 가서 논술 공부나 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이기고 성공해서 돈 벌자의 도구잖아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자고 말만 하고 저희가 이거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제 그 추정 20분에 뭐 의사, 변호사, 뭐 축구선수, 개그맨, 대통령 그게 꿈일 것 같으세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볼 때 제 경제 기자로 생각할 때 제 생각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박지성도 유재석도 이명박 대통령도 다 건물주입니다. 자기 꿈을 이룬 다음에 그 위에 꿈이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식의 사회로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이 책을 보면 방향성은 없고 엔진만 키운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완전히 방향성을 잃었고 이제 AI가 옵니다. 송두리째 바꿔버릴 겁니다. 송두리째. 지금 주니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니어 변호사, 주니어 회계사 일자리 전부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은 지금도 계속 이 문제 풀고 이기고 승리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격증 따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를 되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뭘 바꿔야 할까? 해법으로 장관님이 따뜻한 교육, 숨쉬는 교육, 숨쉬는 교실의 해법을 갖고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이루지 못하면 우리 교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AI가 휩쓸고 가버릴까. 빨리 고쳐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4세고시, 7세고시가 지금 김원장 기자가 이야기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의대를 보내기 위한 열풍처럼 유행하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당연히 반드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에서 저의 고민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숨쉬는 학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엔진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이들이 스스로 귀 기울여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사회적인 실천, 그것을 약속으로 지키는 이런 과정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문해력,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건가? 서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현석 작가께서 문해력,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의 문해력, 스토리텔링이라면 뭘까? 제가 여기 오면서 버스 안에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내가 유원회 장관하고 북토크를 25분 동안 해야 돼. 유원회 장관이 교육자로서 어떤 사람인지 두 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딱 7초 만에. 유원회 장관은 공공성과 돌봄, 학습 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교육 현장형 리더다. 첫 문장. 두 번째는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코로나 시기에 원격 수업, 유초, 중등 정책 조정 등의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매우 안정적으로 처리한 유능한 교육 행정가다. 진짜요? 7분 만에 AI가 저한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근데 여기에서 깜짝 놀랄 일인가? 저는 AI한테 다시 혼냈어요. 야, 유능한 행정가는 제법 있어. 유원회 장관의 유능함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유능함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언제나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서 썼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해 줘봐.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AI 시대의 능력입니다. AI는 그냥 하나도 새로운 거 아닙니다. 보좌관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유능한 지도자, 리더는 결국 핵심 가치와 본질, 그리고 유은혜 장관이 이 책에 쓴 방향성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질문하고 일을 시키면, 국회의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능한 보좌관들이 더 유능한 일을 하죠. 근데 무능한 리더들, 본질을 모르고 핵심 방향을 잃어버린 리더는 유능한 참모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거짓말을 멍청스럽게 하는 보좌관들, 부하들의 말을 믿고 따라 행동하다가 내란 수괴가 되어서 재판정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능력, 이것이 방향성, 핵심 가치의 중요성이다. AI 시대가 되면 오히려 기술은 훨씬 더 낮아진다.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 처음 들어올 때 컴퓨터 쓰려고 책 이만큼 두꺼운 거 한 개씩 사가지고 컴퓨터 쓰는 거 배웠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휴대폰에 대고 말로만 하면 다 실행을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이다. 본질이다. 핵심을 알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 방향성이라고 하는 걸 이 책, 숨쉬는 학교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앞서서 김원장 기자 말씀에 건물주가 되는 게 사실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대 가겠다는 것도 돈 벌어서 그냥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사세고시, 칠세고시 방송 나올 때도.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도대체 돈을 가르치는 일이 지금까지 해왔었나 했더니 그런 학교 교육에서 그 돈에 대한 생각, 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책의 부록에 김원장 기자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돈이 뭐냐? 돈을 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 애들이 다 돈을 번다고 하고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원장 기자께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돈 가르친다고 돈 많이 벌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AI가 우리 생활을 풍두리째 바꿔놓을 텐데, 우리 20년 전에 IT가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이제 모바일 하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창핑에 가면 샤오미의 블랙 팩토리라고 혹시 다크 팩토리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장 불 꺼져 있어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에 수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1000명을 고용하면서 1000억의 부가가치를 올릴 때와 지금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똑같이 1000억의 부가가치를 그 공장에 올린다면 그 1000억 원을 시장경제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해야 우리 아이들은 정말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시장경제를 만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와 자본을 가르쳐 줄 것이냐, 그런 답 찾기잖아요. 우리 교육이 저는 그래서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을 찾아주는 거, 그래서 거기서 답 빨리 찾고 정확하게 찾는 친구가 올라가서 이기는 싸움, 이거는 이제 AI 시대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밀릴 겁니다. 오히려 장관님이 이 책에 쓰신 그 안에 그 사람과 대화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토론하고 그 능력만 살아남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AI가 할 겁니다. 이 책의 문해력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우리 사회가 저는 어느 한쪽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지난 겨울에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나 돈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사람인데, 지난 우리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냥 옛날 보수는 가난과 싸웠다는데 지금 극단의 보수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니 무슨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 그게 굉장한 미덕이고 시장 경제라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임금 올려달라 그러면 그건 뭔가 불순한 것이고 공산주의적이다 이렇게 극단으로 막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교실에서 금융을 가르치고 시장 경제를 가르치는 그거는 아주 뒷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AI가 올수록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타인을 이해해야 그게 경쟁력이고 궁극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길 겁니다.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끌고 가고 그런 친구들이 돈도 벌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틈신학교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참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요. 그리고 그 요구들이 서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향을 정확히 가져야 조율하고 풀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박영석 작가님 말씀 중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아이를 업고 학교에 걸음 걸을 수 없는 아이를 업고 학교에 데려오면서 말씀 주신 그 이야기가 저는 사실 범도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지금 홍범도 장군이 살아계셨다면 홍범도 장군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고 계셨다면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혹은 말씀을 잘 안 하셨다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밀산학교 교장이었던 홍범도 장군은 아마 연해주 안 옆에 있는 연길의 와룡동이라는 마을과 그 마을에 있었던 창동중학교를 기억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와룡동에 있었던 창동중학교는 철혈광복단원들이 다녔던 학교였어요. 철혈광복단원들은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던 홍범도 부대, 김좌증 부대를 비롯한 독립군들에게 무기를 마련해 주려고 군자금 획득 투쟁에 나서 일본 현금 수송 마차를 틀었던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이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교사들은 전부 다 입사리 교사들이었어요. 그 시절 일제 침략자들이 운영하는 소학교, 학교 관립학교 교사가 되면 당시에 최고의 월급을 받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 직장에 가지 않고 만주에 있는 그 교사로 초빙된 선생님들은 월급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입만 사는 입살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다였고 가을에 추수하면 보리쌀 한 대박씩 걷어주면 그게 1년 수입의 전부였던 교사였습니다. 흉년이 나면 그것도 못 받고 그런 교사들이 가르친 학교였고 그 학교를 만든 사람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 돈 걷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범도 쓰면서 어디 가나 만주와 연해주에서 들었던 똑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조선 사람 참 이상했다. 마을만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 짓는 일이었다. 그리고 애들 가르쳤다. 그런데 그 와룡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 와룡동 학교에는 자기 동네 아이들만 가르친 게 아니고 국내에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서 유학 온 애들도 다 똑같이 집집마다 맡아서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서 자기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시켰습니다. 바로 그 학교가 학교만이 학교가 아니라 와룡동 마을 전체가 학교였고 그 마을 주민 모두가 교사였던 선생님이었던 곳이 바로 와룡동의 그 창동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범도로트 가면 꼭 그 학교 자리에 데리고 가는데요. 그렇게 마을 전체가 정의로워야 학교도 산다. 우리 사회가
불의하고 혐오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정의를 가르친다고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정의로운 따뜻한 학교를 만들 노력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바로 그런 것들, 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그런 일을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 이 책을 보면서 유언해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너무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진짜 떨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김원장 기자가 말씀하신 경제 정의, 또 방현석 작가가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정의, 정의로운 사회, 또 함께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이고 가치이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길지 않다고 이제 빨리 끝내라고 뒤에서 계속 여러분 긴 시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저의 생각을 담았습니다만, 여기 지금 함께 해주신 이 귀한 시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두 분께서 이 책에서 혹은 앞으로 교육의 어떤 방향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나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유원회 장관을 처음 알게 된 건 김건태 선배님 일을 도우면서였는데요. 참 우리가 김건태 선배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따라오는데 참 원망도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왜 저럴 때 좀 세게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목소리 안 높이고 저렇게 희생만 하고 물러서기만 하나. 좀 더 대중적으로 치고 나가면 안 되나. 그런 이제 원망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유원회 장관의 태도는 좀 달랐어요. 그렇게 김건태 선배 원망하고 바라보는 거 얘기할 때, 투덜거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 못 도와드렸지. 못 도와드려서 정말 저분이 꿈을 못 펼쳤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이란 게 바로 아이들이 부족한 걸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요즘 20대들은, 청년들은 어쩌다가 파시스트들의 선동에 저렇게 많이 넘어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돕는 게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뒤에 유원회 장관을 새삼 교육에서 다시 보게 됐던 건, 유원회 장관이 한 10년 전에 저희 제자였어요. 제가 그 놀이형 글쓰기 학교라고 하는 창작과 독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그 사업을 받은 책임자였는데, 그 교육에 유원회 장관이 교사로 등록,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현재 2주짜리 교육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지역구에 가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교육을 다 했어요. 여기 아마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요한 행사에 와서도 인사하고 가기도 바쁜 분들인데 그 교육 이수하고 그걸 실제 아이들한테 다 적용해보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정말 약한 사람들, 지역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육,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홍범도 장군이 했던 어록 1번, 언제나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게 교육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형 억강 부약